독서 지문을 하나 더 같이 해봅시다. 자, 이제 늘 그렇듯이 첫 문단에서 이제 스스로 화제를 찾아내야 돼. 유독 반복되는 말이 있다든지, 정의가 내려진다든지, 작은 따옴표 같은 걸로 강조가 된다든지, 분류가 된다든지, 질문이 던져진다든지. 자, 68페이지로 가세요. 68페이지. 자, 됐지? 이제 첫 문단에서 화제 파악해 봅시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문자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역순으로 예린아, 예린이 어딨어?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는 뭐니? 그렇죠. 자연어 처리 기술 대놓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니네가 이제 자동차인데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요새 음성 인식해서 뭐 평촌 가죠 하면은 알아듣고서 가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멍꾸리가 이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야. 자율주행차에. 그래갖고 차에 타서 평촌 가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이제 분명하게 해. 그럴 때 이제 얘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일단은 그 불분명한 음성 언어를 문자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멍꾸리가 이제 술 취해갖고 야, 네 역할은 집에 가는 거야 했어. 근데 술을 먹었고 발음이 이제 불분명해서 역할이라고 이제 발음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그거를 이제 일단 문자로 이제 변환을 해.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이제 봤을 때 이 역할이라는 단어랑 이제 모범이 될 만한 어떤 표본, 예를 들어 뭐 교과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된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신문 기사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통계적으로 이쪽은 99번이 나오고 이쪽은 1번이 나와. 그러면 이쪽이 맞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가 역할이라고 얘기했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는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구조는 이제 단순하네. 자, 그게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자, 자연어 처리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두 가지가 있대. 분류가 되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당연히 번호를 매겼겠죠. 철자 오류 보정 방식 1번. 자, 이 방식은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래. 자,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선,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을 거친대. 그러면 저번 주에 의해서 얘도 이제 기술 지문이잖아. 기술 지문, 과학 지문, 경제 지문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과정의 내용 전개 방식이 많이 쓰이고, 그러면 2점짜리 문제가 나온댔죠 보통. 그래서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선 각각 니네가 기호를 매기든 번호를 매기든 정리를 실전에서 해갖고 2점짜리 문제에 대응을 하는 거야. 우리 이제 1번 써먹었으니까 기억 니은으로 가봅시다. 자, 기억 이런 담화 표지를 또 활용해야죠. 먼저니까 이제 첫 단계라는 거 아니야? 기억.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가령 예시네. 실크가 인식된 경우 이라는 음절이 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니까 실크로 바꿔준다. 뭐 케이크 같은 것도 뭐 케이크로 바꾼다든가. 자,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 니은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 쉽게 말해 띄어쓰기 단위,
문자열로 구분해서 각 문자열이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정사전이란 뭔지 알아야 되고, 늘 선생님이 정의 나오면 일단 밑줄 치고 보랬죠. 교정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되어 있는 사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여기에 보면 뭐 하려고 이제 틀린 사례, 그리고 맞는 사례, 뭐 하늘을 뭐 나르는, 나는 뭐 설레임, 설렘, 난 네가 잘 되길 바래,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틀리는 오류의 예시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전은 올바른 것만 등재되어 있잖아. 그런데 얘는 이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것과 발음 표현이 같이 등재가 돼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하려고의 경우, 이제 하려고랑 하려고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같이 들어가 있다.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지만, 예를 들어 뭐 별로 틀릴 일이 없어갖고 뭐 있었다 라고 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가 있었다는 틀리지 않은 거니까 얘는 바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구나, 있었다로 이제 알아듣는 거지. 자,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 즉 틀린 놈, 나르는 이라고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르는 오류 문자열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디귿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가. 이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르는이랑 나는을 후보에 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예컨대 하려고의 경우 하려고랑 하려고를 둘 다 후보로 올려. 그런 다음 리을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에서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그래서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그래서 봤더니 나르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틀리지. 한 뭐 20회 정도가 있고 나는이 80회야. 그러면 나는이 맞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늘을 나는이라고 말했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쪽에 관련된 문제에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 자,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2번을 체크해 봅시다. 자, 실전에서 너희들이 이런 게 이제 중요해. 분명히 여기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또 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1번을 체크했는데 얘는 비교적 쉬워서 그렇지 고3 지문이라 난이도가 좀 높고 내용이 길어져.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놈이 나왔는데 체크를 못하고 가는 거야. 이래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면 아까 분류했었지, 얘가 지금부터 두 번째다, 지금부터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의 특징 더불어서 앞에 나왔던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이랑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없는지까지 찾아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제 빈도를 보면 맞춤법을 틀린 경우보다 띄어쓰기를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이를 위해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컴퓨터는 멍청이라 이진법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대. 이 과정에서 자, 여기에 음절의 좌나 우 혹은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땐 1,
공백이 없을 땐 0으로 표기한다. 근데 여기에 밑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앞으로도 이런 기술 지문에서 뭐는 뭐를 의미하는지 그런 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 나와.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뉜 거니까 이런 문장은 기본적으로 니네가 비슷한 유형의 문장이 앞으로 보이면 일단 밑줄 치고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한마디로 띄어쓰기를 하면 1이고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였으면 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가령 동생이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밥은 음절의 좌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이제 밥 동생이 여기 이제 공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먹었다 그러면 여기가 각각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1,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편의상 밥을 11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지. 멍청한 AI가. 자, 같은 방법으로 밥 띄고 을은 두 음절 사이 그리고 좌우에 모두 공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경우에는 여기에 또 0이 아니라 1이 들어갔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밥을 111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지. 위에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붙여쓰기를 한 경우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까?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경우에는 공백이 있고 여기는 공백이 없고 여기는 공백이 있으니까 띄어쓰기를 제대로 처리했을 때는 밥을 101이라고 처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솔직히 이해 안 가는 사람 질문 없어? 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밥 띄고 을은 두 음절 사이에 모두 공백이 있으니까 밥을 111이 되고 밥을 먹 111 0이 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자, 옆에 공백이 있으니까 1 띄어썼으니까 1 띄어썼으니까 1 그 다음에 엇은 이제 붙였었으니까 0이 됐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설명에서는 밥을 먹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멍청한 AI가 밥을 먹 111 0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겠지.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화하는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랑 비교한다. 아까처럼 뭐 교과서나 신문기사나 논문 같은 거. 그 결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 111의 빈도수가 낮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얘는 밥하고 을 사이 띄어쓰기를 했다는 얘기니까 밥을 101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단 을 같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게 원칙이니까 밥을 101이 빈도수가 더 높겠죠. 그래서 밥을 띄어쓰기 잘못한 놈을 밥을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놈으로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래요. 대답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럴 때 두꺼비 학생이 오늘 두꺼비 학생이 없죠. 오늘은 두꺼비 학생이 없습니다. 두꺼비 학생 오늘 결석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이잖아. 그래서 미리 이제 고향으로 떠났어요. 집이 멀어갖고. 니네는 이제 뭐 어차피 집이 뭐 대한민국이니까 오래 안 걸리지만 두꺼비 학생은 고향이 저기 브라질이기 때문에 미리 떠났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두꺼비 학생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니까 이번 주도 역시 3번 문제를 많이 틀렸었거든.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0초만 더 줄게. 자, 그럼 거기까지 못 푼 친구들은 이제 찍으세요. 자, 그럼 채윤이가 고른 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채영이는 5번. 윤서는 5번. 자, 4번과 5번이 나왔네요. 일단 4번을 먼저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역 미음의 오류 보종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4번 B의 생이다. 자, 생이다는 0001로 되어 있고 생이다 0101로 되어 있어. 그럼 생이다 0000을 우리가 (0001) 그러면은 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0 0 0 그리고 이제 문장이 끝날 때는 1로 처리 안 됐으니까 1. 자, 반면에 0101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1 0 1이 되겠지. 0 1 0 1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빈도수는 당연히 이쪽이 높은 게 정상이죠. 그래서 4번은 이제 부등호 방향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볼까요? 학생이 단데 이제 한 놈은 1000이었고 한 놈은 1010이네. 그러면 1000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1 0 0 0일 거고 1001을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돼서 1 0 1 0 그러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진짜 틀렸고 빈도수가 이쪽이 높은 게 정상이겠지. 그래서 이제 올바른 놈은 5번이 이제 답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자, 이렇게 68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 같이 안 풀었으니까 너네가 이제 숙제를 해놔. 2번도 은근히 많이 틀렸었다. 그런 거 이제 주의해서 풀고. 자, 넘어가서 다음 지문은 이제 안 띄워놓을 테니까 화제 뭔지 니네가 이제 파악을 해봅시다. 이제 선생님이 첫 문제를 읽을게요. 자,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흔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새 인터넷 뱅킹은 웬만하면 아이디 비밀번호에 또 별도로 뭐 계좌 이체를 하거나 할 경우에 뭐 지문 인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방법이 OTP 기술이다. 그런데 이 OTP 기술이 좀 구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희들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OTP 기술은 금융거래 인증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동건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는 뭔가요? OTP 기술. 그게 어떻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지 그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 또 되겠지? 자, 그래서 OTP 기술이 너희들한테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예를 좀 들어주면,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텔레뱅킹,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텔레뱅킹 하던 시절에 이제 먼저 나왔던 건데, 이제 통장을 만들고서 이제 텔레뱅킹, 전화로 입출금, 뭐 계좌 이체 이런 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야. 그렇게 이제 통장을 만들면은 그 은행에서 나한테 카드를 하나 줘. 그러면 뭐 1, 2, 3, 4, 5, 6 뭐 해갖고 한 40개 정도 있어. 그러면 뭐 1번 칸은 뭐 00, 2번 칸은 뭐 44, 뭐 4번, 3번 칸은 뭐 32, 뭐 이런 식으로 그 칸마다 고유의 이제 숫자가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텔레뱅킹을 해. 그러면 이제 본인이라는 거를 이제 텔레뱅킹으로 인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1차적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걔네가 시키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일단 텔레뱅킹이 이제 진행돼. 그래갖고 내가 어디에 계좌를, 뭐 어디 계좌로 얼마를 이체해줘 라고 하면은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OTP 카드를 보고서 5번과 16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라. 그러면 내가 그 카드를 보고서 5번 칸은 뭐 20이고 16번 칸은 15다. 이걸 딱 입력하면은 이제 본인 인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비밀번호는 이제 쿠팡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카드는 통장을 발급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야. 그 사람 한 명한테만 이 고유의 카드가 있고,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는 이 번호가 이제 랜덤이니까 약간의 이제 보안성은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카드를 진짜로 현물로 나눠주니까 텔레뱅킹 하려면 매번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닌다거나, 혹은 이 카드를 누가 찍거나 복사해버리면은 충분히 내 거를 뚫을 수가 있겠지. 그런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이 OTP 기술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최신화의 과정을 거쳐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 그때마다 비밀번호를 새로 발생을 시켜. 자,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또 나뉜데 저번 질문처럼 1번, 2번 또 나눠줘야겠죠. 자, 1번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어. 그래서 비동기화래.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문에 사용자가 응답을 하는 방식. 그래서 OTP 기술 도입 초기에는 사용된 질의응답 방식이 뭐였느냐? 자,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릿수 즉 지리값을 제시해. 근데 여기서도 내용 전개 방식이 과정이잖아. 그래서 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정리를 한 거야. 2점짜리 풀려고. 자, 먼저 서버가 나한테 의미의 6개의 자릿수를 이제 제시해.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그대로 OTP 발생기에 입력을 하는 거야. 니네도 요새도 그 텔레뱅킹이나 뭐 이제 본인 인증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가 보내진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해라. 그 인증번호 같은 거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니네가 그거 입력하잖아. 그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니네가 그 받은 문자로 온 그 숫자를 입력을 했어. 자, 그러면 디귿 OTP 발생값은 지리값과 다른 응답값을 또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리을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니네가 이해하면 먼저 니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그러면 걔네가 인증번호 발송을 해주잖아. 그럼 보통 니네가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서 인증이 끝나는 시기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은 이미 니네가 뭐 지문이라든지 로그인하는 과정 자체에서 1차적으로 한번 본인 인증이 어느 정도는 되잖아. 근데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는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니네가 이제 인증번호를 딱 입력하면 그 삐삐 같이 생긴 저놈이 또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야. 한 번 더 거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니네가 그 컴퓨터 사이트에다가 그 번호를 다시 입력해줘. 뭔 말인지 알겠지? 니네한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죠. 요새는 니네 컴퓨터 웬만하면 안 쓰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컴퓨터에 니네가 입력을 하면 미음 인증 서버가 그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자, 이 방식은 자, 그 뒤에 사용자가 이 OTP 발생기에 지리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 요런 기계를 또 별도로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돈도 들고 사용도 되게 불편하겠지? 자, 이와 달리 2번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미리 설정을 해.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놈 읽을 때는 앞에 놈이랑 결정적인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없는지도 더불어 봐야 된댔지? 아까는 뭐였어? 동기화된 값이 없었는데 얘는 그 동기화된 값이 설정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말장난치기도 딱 좋겠지. 뭐 비동기화 방식의 값이 있다고 뻥을 친다거나 동기화 방식의 값이 없다고 뻥을 친다거나 그런 거 대비해서 표시까지 해놓은 거야.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다시 얘가 세분화되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1번, 2번 뭐 기억 니은 써먹었으니까 2번은 A, B, C로 정리했어요. 자, A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래. 자, 그러면 기초값이 뭐고 카운트 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가나로 또 정리했어요. 문제 나올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니네는 이 글의 내용보다 저렇게 뭔가 나열되거나 분류되거나 과정으로 이제 전개되거나 어떤 정보가 너무 많을 때 니네가 예를 들어 이거를 계속 번호로만 했다고 쳐봐.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데다가 나중에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비동기화 방식, 동기화 방식의 뭐 차이점을 물어보면 빨리빨리 여기를 찾아가야 되고 뭐 동기화 방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를 빨리 찾아가야 되고 기초값과 카운트 값이 뭐냐를 물어보면 빨리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호를 다양화하지 않으면은 또
헷갈리게 되겠지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뭐 번호도 활용하고 기억 니은도 활용하고 ABC도 활용하고 뭐 정한되면 가나다라도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초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나한테 하나의 어떤 숫자를 보유해 준다는 거지.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 횟수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자, 다시 얘도 이제 과정이야. 그래서 이제는 딱히 써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역시 아까 과정을 내가 기억 니은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기억 니은으로 이어서 비읍으로 갔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적어도 과정의 내용 방식에 관해 물어보면 여길 찾아오든지 여길 찾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찾아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OTP 발생기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자, 시옷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자,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응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지읒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랑 비교를 하는 것이다. 자,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카운트 값은 왜 올리느냐? 역시 니네 이제 뭐 가입하고 그럴 때 걔네가 인증번호 전송하는데, 예를 들어 시간 내에 걔네가 처음에 뭐 1000을 이제 니네한테 보내줬는데 니네가 시간 내에 그걸 입력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방치하면 아무래도 보안이 뚫리겠지. 그래서 이제 인증번호를 재발송하면서 카운트 값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뭐 5555를 보내줬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니네가 5555를 입력을 해줘야지 1000을 입력해줘도 인증이 안 되지. 왜? 카운트 값이 다르니까. 이미 얘는 먼저 보낸 거는 벌써 해킹을 당해버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값을 다시 입력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무튼 이때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류가 나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니네가 두 번째 값을 받아놓고 첫 번째 값을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안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동기화 방식. 사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게 시간 동기화 방식에 가깝지. 니네한테 걔네가 인증번호 보내주면 몇 분 안에 입력해라 이렇게 보내잖아. 자,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자, 여기 일정한 시간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를 발생하는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이제 계산하기가 이제 복잡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매 시간마다 니네한테 뭐 2차 함수 문제를 새로 낸다라는 거야. 시간 내에 못 풀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킹 같은 거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일방향 함수 또 새로운 개념 나왔으니까 기초값, 카운트값, 일방향 함수 또 물어볼 때 대비해서 다 체크를 해준 겁니다. 자,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x는 몇입니까, 민주야? 3이지.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네가 이거를 이제 풀어내기는
너한테 이제 답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x가 뭔지 알기가 상당히 쉽잖아. 근데 이 역방향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이 값을 알아도 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방식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대강 감이 잡혀? 그래서 이 값이야, 예를 들어 옆에서 니네가 뭐 할 때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4 입력했네. 그러면은 그거 따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이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기가 힘드니까 해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자,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내용 정의 방식 과정이 또 나온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대문자로 갔어요.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에 큰 A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XN을 생성한대.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그 다음 단계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를 대입해서 한 번 더 계산해. 그렇게 되면 이제 XN 플러스 1이 이제 만들어진대. 그걸 구하고 이를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일방향 함수 F를 n 플러스 1번 수행해서 xn 플러스 1을 생성한 후 그 다음 단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바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서버 인증 서버랑 OTP 발생기는 지네끼리 이 XN 문제를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횟수를 더해서 매번 새로운 문제를 제시를 해도 애초에 얘가 뭔지 아니까 얘네 둘끼리는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만 해커가 애초에 얘가 뭔지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방식이고,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그건 당연하겠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을 맞출 때 우리가 인공위성을 활용하잖아. 근데 뭐 니네도 학교에서 양자역학 배우나? 양자역학 아직 안 배워? 그게 인공위성이 우리 핸드폰 시간을 다 똑같이 맞춰주잖아. 그게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니네가 이동하면서 두 개의 인공위성의 신호를 보내. 그러면 이 두 개의 인공위성이 각각 너희들의 위치를 이제 잡고서 니네 위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이동 거리를 또 시간으로 얘네가 계산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얘가 지금 이 속도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현재 위치는 대략 어디쯤이겠구나. 그거를 이제 감을 잡고서 얘네가 니네한테 내비게이션을 보내주는 거거든. 현재 니네가 어디에 있다.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그 오류 값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그거를 빛의 속도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속도기 때문에 니네 입장에서는 1m, 2m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상수로 들어가는 놈이 빛의 속도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0.1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지. 시간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생각보다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아서 니네가 알다시피 인증번호 걔네가 보내주고 뭐 1분 안에 입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띄우죠. 왜냐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만 새로운 비밀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 R 값이 이제 바뀌어 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나요? 뭐가 더 어려울까? 그래. 늘 그렇듯이 3번을 풀어봅시다. 얘는 좀 어려우니까 평소보다 20초를 더 줄게. 2분 30초 줄게요. 소리가 안 나네. 자, 아직 다 못 푼 사람 다 풀었어? 그러면 시간 더 안 준다. 그러면 이번엔 민주야.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3번? 오케이. 혹시 다른 거 고른 사람 있나요? 3번 말고 다른 거 골랐다. 없어? 자, 왜 이렇게 다들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얘들아, 틀린 거 쪽팔리다고 숨기면 안 된다. 틀린 거를 선생님이 첫날에 분명히 얘기했죠. 그 많이 틀려서 그 내가 뭘 맞는지를 정정을 해봐야 돼. 자, 일단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얘가 R 값을 매번 이제 갱신을 하고 함수는 이제 정해져 있었겠지. 그래서 그 함수에 이 R 값을 대입해서
xn이라는 결과값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해서 함수를 n번 수행한 xn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xn이라는 놈 결과값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 매번 갱신되는 시간에다가 이 함수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매번 그 결과값도 달라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었고, 이번에는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번도 2분 30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자, 또 시간이 됐어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나냐?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엔 정은이가 고른 답은 몇 번이니? 4번. 그러면 예린이는 1번, 채윤이는 1번, 차영이는 윤서는 동건이는 이거 민주는 1번. 그러면 느낌이 좀 불안하네요. 4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 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정은아, 그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찾아가 봐.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이야. 그러나 이 방식은 비밀번호를 OTP 발생기에서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이제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의 카운트 값이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 1번에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을 했다면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 A에서 B로 보낸 놈은 뭐였겠어? 우리 아까 대문자 B로 체크한 대로 가보면은, 자, OTP 발생기가 기초값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R에 대해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XN을 생성해서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대. 그러니까 사용자가 A에서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 비밀번호는 XN이야. 자, 그리고서 이제 B 로그인 서버와 인증 서버 사이지. 자, 이렇게 생성된 걸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이 입력된 XN을 일병한 함수 F로 한 번 더 계산해서 뭐를 만들어내? XN 플러스 1을 만들지. 그래서 A에서 B로 보낸 정나 비밀번호는 XN이고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X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늘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기만 하면 어쨌든 다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독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OTP 기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한 국어 선생인데. 하지만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그 부분에 정확히 표시를 해놨으니까 A에서 보내는 놈은 이제 XN이구나. 이제 B에서 C로 이제 보내는 놈은 XN 플러스 1이구나. 분명히 뭔지 몰라도 둘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쉬었다 합시다. 야, 니네 GS 편의점에 무슨 흑백 요리사 랍스터 샌드위치인가? 절대 사 먹지 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여. 근데 여기에는 안 떠. 1번에 4번, 2번에 5번. 이거였구나. 이게 미쳐갖고 지 혼자 뭔가를 촬영해놨더라고. 4번에 1번, 이동 말 그대로 화재가 위치한 장소가 막 일반적으로 민중시는 이제 기억하는 사람 없어. 몰라 해봤어. 이미 오동나무에 신기루 몇번 나왔을 때. 못해 먹을 직업이야. 걱정하지 마라. 맞다. 이제 다음 주에 서울 앞 목적이잖아. 혹시 다음 주에 결성 예정자 있니? 두꺼비 학생처럼 먼 곳으로 떠난다던가. 없나요? 혹시 그 서울에 어디 가게 돼서 이제 결석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학원에다가 확정되는 대로 학원에다가 알려줘. 알겠지?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본 지가 얼마나 됐지? 한 2주 됐구나. 왜 웃는 거야? 선생님 고향은 서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서울이에요. 도시인.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제 또 해봅시다. 78페이지. 이번 건 비교적 이제 쉬울 테니까 아까 거보다는 쉬울 거야. 다만 얘가 이제 얘 자체는 이제 고2 때 지문이라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는 니네가 유형을 좀 봐야 돼. 이제 수능에서 이제 소위 킬러문항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화제에 관해 얘기할 때 이제 너희들이 의외로 그런데라든지 한편 이런 접속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놈이 만약에 초반 뭐 첫 문단이나 둘째 문단에 나와 그러면은 얘가 화제를 제시해 주는 놈이랬지.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중반이나 후반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화제를 전환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화제가 뭔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화제에 관련된 정보에 밑줄을 치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를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 근데 화제가 전환이 된다는 건 니네가 이제부터 체크해야 될 내용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독서 지문에서 화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화제 전환이 되면서 그 지문이 좀 제법 길다. 그러면 걔가 소위 말하는 킬러 지문이 되는 거야. 그 킬러 문항이 들어있는 킬러 지문. 얘네는 이제 대체로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킬러 지문이 아닌 경우에는 화제 전환이 돼도 글의 어떤 갈래가 바뀌지 않는데 킬러 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제가 전환이 되면서 갈래가 바뀌어. 예를 들면 뭐 인문 지문이었는데 화제가 전환되면서 갑자기 과학 지문으로 튼다든지 혹은 뭐 기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틀어갖고 예술 얘기를 한다든지 경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봤지만 인문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 즉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경제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고 뭐 예술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다 달랐지.
그래서 니네가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여태까지는 철학 얘기였는데 지금부터는 과학 얘기네, 이런 걸 캐치해서 지금부터 과학이니까 뭐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 같은 게 나오는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중간에 또 달리 캐치를 해줘야 돼.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안정적인 1등급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이런 킬러 문항에서 틀리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비교적 처음부터 어려운 고3 지문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비교적 쉬운 걸로 중간에 이제 화제가 제시되는 게 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런 거를 이제 봐봅시다. 얘는 뭐 그렇게 화제가 극적으로 전환되지도 않아. 자, 일단 선문단 읽어볼 테니까 일단 화제 잡아보자. 미술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재해 등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는데, 손상된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살려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미술품 복원 작업이라 한다. 복원 작업을 할 때에는 미관적인 면보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인위적인 처리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대. 자, 예리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글의 화제는 뭔가 같나요? 미술품 복원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는 마치 예술 지문인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술품을 복원할 때 그거를 이제 뭐 예쁘게 이제 재현을 한다기보단 작가의 원래 의도를 이제 맞춰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 뭐 화재가 발생해서 모나리자가 이제 살짝 삐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복원 작업을 하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좀 예쁘지 않은데 눈썹을 갑자기 그려버려. 그럼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미관적인 면보단 작가의 원래 의도를 살려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뭐 색을 더한다든지 뭐 윤곽을 더한다든지 하는 거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복원 처리 작업으로 또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또 1, 2, 3으로 이제 나눴어요. 자, 1번 예방 보존 작업은 말 그대로 작품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자, 작품 보존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등 작품 전시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작품의 수명을 오래 지속하도록 모든 활동이 이제 거기에 해당돼. 그래서 니네 이제 그 박물관, 요새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뜨고 있죠? 가본 친구 있니? 요새 그 K-팝 그거 열풍 불어갖고 양키들이 그 국립중앙박물관 많이 온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해. 너희는 좀 빨리 공부 잘해갖고 서울로 가세요. 서울 용산 쪽에 이제 있거든.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니네가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가는 데가 아니야. 거기 제대로 다 보려면 며칠 걸려. 그래서 날 잡고서 아주, 선생님 딱 한 번 가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봤어.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박물관이니까 시기별로 그런 거 유물이 전시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완전 뭐 고조선 그런 쪽 유물은 거의 드무니까 그래도 그 신석기 뭐 구석기 유물이 있긴 있어. 그래도 어떤 역사의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 했는데 그날 삼국시대 보고 끝났습니다. 고려 조선은 보지도 못했어.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나중에 그런데 이제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데 가면 당연히 중요한 유물들 어떻게 돼 있어? 유리에 이제 들어있고 습도 같은 거 높아지지 않게 이제 다 보존을 해서 이제 겨울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 같은 거 틀어서 습도 조절하고, 당연히 화재 같은 거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하겠죠. 이 예방 보존 작업의 실패 사례로 제일 유명한 게 석굴암이야. 경주의 석굴암 알지? 그 일제세대 때 일본 놈들이 석굴암, 이거 조선 거지만 이건 뭔가 대단한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새끼들이 보존을 하겠답시고 석굴암에다가 다 공구리를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건물 지을 때 사용하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있잖아. 그런 걸 다 칠해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습기가 차버려갖고 그 석굴암이 많이 파손이 됐지. 그 새끼들은 도움이 안 돼. 하여튼. 자, 그 다음에 2번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뭔가 말 그대로 긴급한 거겠죠. 작품의 손상이 매우 심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을 선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예를 들어 허물어가는 벽화를 보강하거나 모자이크 형식의 작품 사이에 생긴 잡초가 계속 자라갖고 벌어지면은 이제 작품이 이제 깨져버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한다. 그리고 작품의 깨진 조각을 재배하여 조합하는 경우처럼, 자, 여기 작품의 일부가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이제 되돌려야 되겠지. 그게 보존 복원 처리 작업 이래. 자, 이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품이 만들어진 목적과 작가의 의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완전한 이해와 존중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면은 그 모방작 있잖아. 짝퉁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미술품 복원 작업은 자, 작품을 상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대. 그러면 나는 출발이라는 말에 착안해서 또 내용 정의 방식 과정인가 해서 기억 체크했던 거야. 자, 이를 위해 육안으로 작품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X선 투과 사진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은 니네가 이런 지문이 유형이 처음이니까 이 두 번째 문단까지만 보면은 얼핏 예술 지문인 것처럼 흘러갔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X선 투과 사진법이라는 새로운 화제가 제시되면서 기술 지문으로 틀어버린 거야, 얘네가. 이런 걸 니네가 실전에서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기술 지문이니까 늘 그렇듯이 비례 관계나 공식이나 뭐 그림, 도표 이런 거 이제 유의해야 되겠지. 더불어서 내용 정의 방식, 과정이나 분석도 봐줘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X선 투과 사진법은 뭐냐? 원리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 X선은 파장이 0.01부터 10나노미터인 전자파로 파장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파장이 짧은 전자파는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은 증가하며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꺼울수록 투과력은 감소. 또한 X선은 필름을 관광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을 사이에 두고 X선원의 반대측에 필름을 놓은 후 X선을 조이면 필름의 흑백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니네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때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그러니까 니네 몸 찍어도 뼈가 내장이나 뭐 그런 거 있는 데보다는 투과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선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뼈는 하얗게 나오고 내장 같은 거 있는 부분은 까맣게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따라서 흑백의 명암차를 분석하면 물체의 밀도와 두께뿐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조각상, 나무로 만든 뭐 국보, 불상이 있어. 부처님상. 근데 뭐 흰개미 같은 놈들이 안에를 파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나무 불상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는 거지. 그래갖고 뭐 이런 부분은 하얗게 나와. 하얗게 나오면 그 안에 나무가 아무래도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정상이구나. 근데 보니까 유독 이런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요. 그러면 흰개미가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겠구나. 거기를 이제 찾아내고 뭐 약물을 투여해서 개미들을 죽여버린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해야죠. 자, 이 문단에서 지금 X선에 관해 설명하면서 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설명했지. 자,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이제 증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읽어보니까 투과력이 감소하면 투과율 또한 감소한다니까 투과력과 투과율은 비례 관계를 정리한 거야. 자, 거기에 또 어떤 정보가 있어서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이 감소한댔으니까 밀도가 이거 잘못 정리했네.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우면 투과력이 감소하니까 얘를 고쳐줘야겠죠? 반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밀도가 작고 두께가 얇으면 투과력이 증가하는 걸로. 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정리를 해놔야 지금 얽혀있는 변수들이 많잖아. 그럼 뭔가 물어봤을 때 니네가 실수를 안 하려면 이렇게 손으로 또 정리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야. 뭔가 찝찝한데. 오케이. 자, 다음 문단 정리했어? 자, 이게 또 3점짜리 문제랑 연관이 분명히 또 되겠죠. 자, 정리됐으면 다음 문단. 작품의 상태를 조사한 후에 손상 정도에 맞게 복원 작업. 뭐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조사를 한 후 복원 작업을 한다. 자,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을 먼저 실시한대. 이 작업은 작품이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여러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 자체도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겠지. 예를 들면 물감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야. 그거에서 때를 지우겠다고 표백제를 쓰면 물감도 당연히 지워지겠지. 따라서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자, 여기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형광 X선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요.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원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사실상 이제 과학 지문이 돼버렸는데 또. 자, 원소마다 고유의 원자핵 구조와 전자수를 갖고 있으며 원소의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들고 있다. 자,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X선을 쪼이면 여기서 이제 또 내용 전개 방식이 과정이구나 해서 B 앞에 돌아가서 A 체크를 해줬던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 A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X선을 쪼여. 그러면 B 안쪽 궤도의 전자가 X선과 충돌한 후 밖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C 그 튀어나온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니네 양자역학을 아직 안 배웠대가고 그 원자가 있어. 그러면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제 옛날 구 모델로 하면은 정은이가 좋아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X선을 이제 쪼여버리면은 이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잖아. 그러면 이 X선에 닿은 전자가 이제 튕겨 나가버린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원자가 붕괴를 할 거 아니야. 그래 버리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던 놈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이제 메워주면서 잃어버린 에너지만큼 빛이 발생해. 그러면서 그 빛이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형광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X선을 얘한테 쏴. 얘가 정체가 뭔지 몰라. X선을 쐈더니 전자가 튕겨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면서 예를 들어 파란색이 관찰이 돼. 그러면 얘는 나트륨이야. 뭐 초록색이 관찰이 돼. 그럼 얘는 금이야. 그딴 식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죠. 실제로 그런 색이 나올 리는 없죠. 자,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형광 X선의 파장을 분석하면 실험 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형광 X선의 방출량이 증가해. 비례관계네. 자, 그래서 X선의 세기를 측정해서 원소가 많은지 적은지 그 양 또한 알 수 있대. 자, 이러한 형광 X선 분석법은 자, 그 뒤에 실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고, X선 뭐 물체에다가 쏜다고 해서 뭐 우리 몸이야 해롭겠지만 물체에다 한다고 해서 해로운 건 아니니까. 측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측정 또한 몇 분 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벽화나 단청처럼 특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클리닝 작업을 마친 미술품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디귿이 돼주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정보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굳이 니네가 체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이제 역시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그래서 2분 30초만 풀고도 남을 겁니다. 자, 못 푼 친구는 이제 찍기라도 하시고, 채윤이 차례지. 부정하지 못하는구만. 채윤아,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몇 번? 2번. 그러면 채영이는 1번. 또 갈리네. 윤서는 1번. 동건이는 1번. 혹시 3번이나 4번, 5번 그런 친구는 없나요? 민주는 4번 나왔습니다. 3번, 5번은 또 없나요? 3번, 5번. 정은이는 몇 번 골랐어? 1번. 예린이는? 1번. 3번, 5번 섭섭한데?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가볼까요? A를 바탕으로 보기 영상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밀도가 같다라는 정보를 이제 줬네요. 아까 밀도가 이제 투과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이었잖아. 그런데 걔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자, 글자가 일부 손상되어 복원 작업을 하려고 이제 X선 투과 사진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얻었대요. 자, 일단 답은 쉽지.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 이 투과력이 높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서는 반대로 설명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한번 꼰다라는 거고, 얘는 고2인데도 끈 거야. 지문에서는 투과력이 감소한 부분이 하얗게 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을 때를 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어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하향이 아니라 검정이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투과력이 높다라는 건 뭔 얘기겠어? 이 부분에, 사람으로 치면 이 부분에 뼈가 없는 거지. 이 부분에 뼈가 없으니까 까맣게 나왔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한마디로 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라는 거고, 자, A, D 중에서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장 시커멓게 나온 B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답이 1번인지는 이해 갔나요? 그럼 2번은 왜 그런가? 파장이 짧을 X선을 사용할수록 C가 더 검게 나타나겠군. 마찬가지야. 파장이 이제 짧을수록 투과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정색이 나오는 거지. 투과율이 낮을 때 하얀색이 나오는 거니까. 2번 고른 친구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4번. 자, A와 C의 명암 차이는 해당 부위 목판 두께가 다르기 때문이군. 자, A랑 이제 C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하얗게 나왔고 이쪽은 약간은 갈색으로 이제 나왔네. 그러면 이게 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두께가 이제 얇을수록 투과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얇은 쪽이 좀 더 짙은 색으로 이제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보면 얘가 양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께가 더 두꺼우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하얗게 나오고, 이 두께가 얇은 이 깎게 내려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짙은 색으로 나왔다라는 거지. 4번 고른 친구 이해 갔니? 4번 누가 골랐었어? 틀린 걸 설명해줘도 대답을 안 하고, 맞추면 당연히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본교재 공통과제는 68부터 81. 그러면서 이제 클리닉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문법 숙제에서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했던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걔를 조금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 (117페이지가) 아니라 135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문법 첫 시간 할 때 이제 니네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11번, 12번은 이제 좀 뒤로 미뤄둬라. 왜 그러냐면 얘네는 난이도가 높다. 왜 그러냐면은 수능 문법이 내신 문법보다 심지어 쉬운 이유가 뭐였어? 우리한테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기로 다 제시를 해주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마치 독서 지문처럼 이제 많은 정보를 주는데, 이 중에서 니네가 마치 독서 지문할 때처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와 쓸데없는 정보들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가려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그 지점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 일반적인 문법 문제보다 좀 더 심화된 딥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난이도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역시 독서 지문하듯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가 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조사가 이 글의 화제가 되겠죠. 얘는 뭐 독서 지문처럼 뭐 화제를 뭐 숨겨놓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하여 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와 조사가 자기 고유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가 있는데 걔는 이제 설명을 안 했네. 자, 민주가 밥을 먹는다. 민주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한다. 가는 가의 주격조사지. 선행체언의 주어의 자격을, 을은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들이야. 하지만 나의, 는, 차이, 대조, 만, 유일함, 도, 추가 정도의 의미를 이제 더해주는 거지. 따라서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 즉 체언에부터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뜻을 더해주는 말로 정의한다는데, 사실 니네가 이제 예비고인데 이 내용이 새롭거나 모르는 내용이면은 안 되겠죠. 더군다나 배웠으니까. 자, 조사의 형태론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얘네가 첫째, 둘째, 셋째 해놓고서 문제를 안 낼까요? 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체언에 결합한다는 특성이 있고 여러 개의 조사가 한꺼번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특징. 그 다음에 이 형태, 저번 주에 이제 배웠지. 이가 을을 은는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거. 자, 조사가 이 형태를 많이 갖는 이유는 어휘적 의미보다 주로 문법적 의미를 담당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생략이 쉽다라는 특징도 있어. 특히 부어 상황에서 니네가 입으로 말할 때는 오히려 조사를 더 많이 생각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너희들을 딱 만나갖고 너희는 밥을 먹었니? 네 선생님, 저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지? 밥 먹었냐? 네. 이러고 끝나지. 자, 조사의 생략은 보조사가 아닌 격조사에 주로 나타나며 격조사 중에서 이른바 구족격 조사로 불리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에 이제 생략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애들아, 구족격이니 의미격이니 이런 용어는 니네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냥 2번 이 지문만 보고서 잊어버려도 돼. 자, 생략은 의미의 손실이 적고 문맥 등에 의해 쉽게 복원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런 구족격의 경우 격조사 없이도 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자, 내가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생략해서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니네가 주어구나 목적어구나 충분히 알잖아. 문맥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생략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야. 어휘의 의미적인 특성이 강한 보조사는 생략되지 않으며 의미격 조사인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이런 이유다. 자, 부사격 조사는 또 의미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보조사를 생략하는 게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 나는 밥을 먹었다. 이 경우도 니네가 구어 상황에서 나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절대 뭐 생략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나만 밥을 먹었다, 나도 밥을 먹었다. 문장의 의미가 다 다르지. 그런데 이 조사를 생략하면은 그 다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사라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사끼리 결합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대체로 어휘적 의미 특성이 강한 의미격 조사가 먼저 오고 구족격 조사가 나중에 온대.
자, 보조사가 결합하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므로 의미격 조사의 앞이나 뒤 모두 결합이 가능해서 이제 대체로 의미격 플러스 보조사, 구조격 조사, 그리고 보조사, 의미격, 구조격 조사 이런 이제 순서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에 나온 정보 용어가 생소하니까 이제 의미격에는 아까 부사격이 있댔지. 그 다음에 구조격에는 어떤 놈들이 있었어? 주격, 목적격, 관형격.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었니? 없으면 8번 틀렸던 친구 있나요? 8번? 자, 그럼 8번에 뭐가 틀렸느냐? 니은의 에서도를 통해 부사격 조사는 언제나 보조사 앞에서만 쓰인다가 틀렸죠. 언제나도 아니고 앞에서만도 아니야. 왜? 보통은 부사격 조사가 보조사 앞에 오는데 보조사 뒤에 부사격 조사가 올 수도 있다고 지문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혹시 틀리거나 물어볼 거 있었던 사람? 9번이 어려웠는데. 몇 번 골랐어? 5번. 5번을 골랐고, 일단은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하는 그 다음에 나에게만이라도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자, 일단 이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부터랑 이제 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와는 이제 저번에 이제 배웠었죠. 뭐 다양한 격으로 쓰이지. 부사격인데 뭐 비교 부사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공동 부사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누차 강조했지. 절대 격조사가 아니라 대조, 강조 정도의 의미를 가져오는 보조사라고. 자, 그 다음에 에게. 자, 요런 말도 니네가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부사격 조사를 니네가 다 외울 순 없지만 니네가 봤을 때 시간, 장소, 방향성, 정도, 방법, 수단 이런 느낌 나면 부사격이랬지. 나에게 뭔가 방향성 느껴지잖아. 그러면 얘는 부사격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함의 의미 정도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 다음에 이라도 얘는 좀 형태가 낯선데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야. 저번에도 양보는 무슨 뜻인지 설명했었지. 이제 걔가 최선은 아닌데 차선도 이제 내가 양보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에서 역시 아까 에게와 비슷하게 방향성 느낌, 장소 느낌 나지? 그러면 얘는 부사격. 그 다음에 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까지랑 좀 상반된 의미를 갖는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죠. 예린아, 얘가 뭔지 알았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던 거야. 얘가 이놈이죠. 얘가 뭐야?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형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댓말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서술격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 골랐었다고 그랬지? 5번. 자, B에는 격조사가 한 개 결합된 거 맞고, C에는 격조사가 2개, 부사격, 서술격. 결국 서술격 놓쳐서 5번을 골랐던 거지. 그래서 예리는 이제 그 뼈의 세계도 서술격 조사 2단은 중요한 놈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형태 변화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서술격 조사를 니네가 형태 변화를 하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보통 얘는 말 그대로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어 자리에야, 즉 대체로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야. 근데 늘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도전은 여기서부터 이고 뭐 가짜 도전은 저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때는 또 문장의 맨 끝에 안 오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3번인데요. C는 구조격, 보조사, 의미격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부사격이 이제 의미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맨 앞이 의미격, 그 다음에 부터 보조사, 그 다음에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따로 안 나왔었죠. 서술격 조사는 이제 굳이 따지면 구조격이긴 해. 왜냐면은 얘가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어 자리 맨 마지막에 오니까 니네가 그것만 보고도 이제 대충 얘가 서술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었어요. 자, 예린이 이제 이해 갔니? 다른 친구들도 틀렸을 텐데 말이 없네. 그래요. 그러면 남은 시간 이제 클리닉을 빠르게 진행합시다.